여러분들은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보통 이제 해외에서 온라인 카드나 온라인 결제를 할 때 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페이팔을 만든 사람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무슨 범죄 조직원들처럼. 이 페이팔 마피아는 뭐냐면요. 오래됐죠.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 창립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면서 많은 돈들을 벌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제2의 창업을 하고 제3의 창업을 하고 또 실리콘밸리의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기반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왜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디지털 시대는 사실은 이게 뛰어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정말 다르거든요. 지금 학교에 들어오는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2003년, 2004년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실인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세상에 있었고, 이 친구들 세상에서는 이미 이 페이팔 마피아가 생긴 이후로 세상이 달라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인류는 사실은 경제 권력이나 정치 권력, 이 모든 것이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논쟁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가 권력이었죠. 그 다음에 귀족들이 권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정치가 되면서 왕족이 이제 권력이 됐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많이 평준화가 됐지만, 그래도,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누리는 계급층들이 따로 있죠. 이것을 이제 상류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다른 것은, 그전에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세습 권력이었던 것을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열었다는 거죠. 그것을 전문적으로 워킹 리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 본보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80년대 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요. 85년인가 만들고 90년대 초반에 윈도우스를 출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장을 하면서 그 주가가 오르면서 세계 부자 1위에 등극하면서 20년간 세계 1위를 했죠. 그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1위를 하기 이전에 넷스케이프, 그러니까 익스플로러가 나오기 전 웹브라우저로 만든 넷스케이프를 만든 마크 안드레슨이 넷스케이프 공개를 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 순간을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것이 기업 공개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몇십 배 올라가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순간, 이런 사건을 넷스케이프 모먼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넷스케이프 사건이라고 그러죠. 넷스케이프 모먼트라고 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하지만 기업 공개로 가면은 몇십 배, 몇백 배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주식을 많이 소유한 창업주는 세계 부자 대열에 합류하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세대들인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샘 알트먼 사건을 보면서 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살까 이런 거거든요. 사실 샘 알트만이 이제 이런 페이팔 마피아 이런 흐름에 지금 현대의 흐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AI의 CEO에서 이사해서 해고당했잖아요. 해고당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컴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사회와 싸워서 샘 알트먼이 이겼죠. 샘 알트먼이 이겼다는 것은
샘 알트먼과 공동 창업주인 그렉 브랑만, 또 그들을 추정하는 750명 직원 중에 700명의 직원들은 역량이 정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역량들이기 때문에 이 오픈AI에 제일 많이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오픈AI에서 너네들을 자르면은 다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가 연구소를 차려서 너네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연봉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올해 최대의 이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오픈AI와 그 경쟁자인 구글의 이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스카우트 전쟁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이 스카우트 전쟁에서 보통 10억에서 100억 원 스카우트 비용이 이렇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에 따라서 100억 원까지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1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스카우트비가 드는 이 전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0명의 직원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데려간다는 것은 수조 원을 스카우트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인력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인력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회가 손을 들고 오픈AI 이사회가 손을 두고 이사들이 물러나고 한 명만 남고 다 물러나고 이사들이 교체되고 샘 알트먼과 그렉 브랑만은 다시 컴백을 했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이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정말 행복한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평준화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태어난 집안이나 배경, 아니면 본인들의 신체적, 그 다음에 지적, 이런 능력을 태어난 날 때부터 차별화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있었죠. 특히 이제 집안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랬죠. 물론 지금도 이제 집안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10대 부자도 거의 대부분 재벌 3세들이죠. 다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청년들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능력이 평준화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능력이 비슷비슷하는 거니까 삶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시기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죠. 진짜 진정한 친구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불행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진정으로 축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행운이다. 그리고 행복한 경우다. 그래서 사실 그런 친구 얻기 어렵죠. 대부분 축하한다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의 친구들이요.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걸 보면은 배 아픕니다. 어떤 친구는 빌딩을 갖고 있다가 어떤 친구는 뭐 좋은 차를 몰고 오고 어떤 친구는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부럽거든요. 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상대적 빈곤. 이것이 사실은 절대적 빈곤, 이 절대적 박탈감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만고만하니까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데서 어떻게 뛰어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미쳐야 됩니다. 미친 천재가 앞길을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앞길을 뚫는 전사라고 그러는데요. 교육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제가 매일 주장하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수재를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고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수제를 만드는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부모님들의 교육률이 정말 좋아서요. 중국도 부모님의 교육률이 한국보다 훨씬 셉니다. 그 교육률로 중국을 세계 경제 두 번째 대국을 만들었죠.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제를 뛰어넘는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이제 장점이죠.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그 중에 수제 중에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천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천재를 바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천재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요. 열정으로 미치고 거기서 파고들어서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이제 수제를 만드는데 최적화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한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원 수준을 맞추고요. 끝 맞추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는 이미 다른 걸 할 수 있는, 수학에는 이미 천재가 돼서 세계 어딜 가도, 겨룰 수 있는 그런 경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하면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이게 다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 연구대, 스카이, 카이스트, 이런 대학들을 인류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하나만 특출나게 잘해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수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천재를 키우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는 수제를 키우는데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천재를, 미친 천재를 만드는 데는 약한 거죠. 약하니까 사실 디지털 시대는 점점 더 이 평준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제가 장점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수제하고 범죄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많이 나니까 이 수제들이 앞에서 뚫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제가 너무 많습니다. 수제가 너무 많아요. 서울대를 나와도 장점이 없는 게 서울대의 수제가 한국에도 세계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2000년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2003년, 2004년에 태어난 대학 들어온 이런 친구들, 디지털 원주민들이 왜 능력이 평준화됐냐?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다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기술, 그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기술, 그죠? 애초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계산기가 나오면서 계산의 평등화를 시켜줬죠. 누구나 계산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되면서 더군다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창작 분야, 콘텐츠 창작 분야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수제의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천재의 예술가들만 존재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수제의 예술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쫓아가거든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게 중간에 수제형 예술가들의 설 자리를 없애버린다. 일반인들도 수제형 예술가의 자리로 간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달로 이 평준화시키다 보면은 수제들이 정말 뛰어난 천재 빼놓고는 수제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예가 바둑계입니다. 바둑계. 저는 이제 한국계원 공인 아마 5단이거든요. 바둑을 잘 알죠? 아는데, 재작년에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했죠. 이세돌 구단은 뭐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알죠?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이긴 기사죠. 물론 4대1로 졌지만 한 판에도 이겼습니다. 그 뒤로 알파고로 이긴 인간 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기사인데 왜 은퇴를 했을까요?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바둑 프로계에 퍼진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공부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공부하니까 이게 평준화가 된 거예요. 평준화가 되니까 예전에는 평범한 바둑기사, 프로기사들은 이세돌 기사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막 세니까.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하위권에 있는 기사들이 이세돌 기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기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자기는 최정상급이었는데 정상급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취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아마 은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1세기는 이 천재들, 디지털 천재들이 미친 천재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천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거죠. 천재들을. 사실은 아까 저 수학을 잘하면은 수학 천재를 키워야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 건 컴퓨터 천재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컴퓨터 천재가 없습니다. 수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혁신적인 기업을 못 만드는 거예요. 카피캣이라 그러죠. 복사 고양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그룹폰 이런 회사를 본따서 쿠팡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른 내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그 지역에서 만드는 것을 카피해서 만든다고 해서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카피캣은 무지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디지털 큰 기업들은 다 카피캣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카피캣, 피처틸이 얘기한 제로 투 원에서 얘기한 제로, 유일한 그 기업을 한국 사람이 못 만드는 게 그게 다 수재만 존재해서 그래요. 컴퓨터 천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 천재가 없나요? 한국 사람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미 컴퓨터에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나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가서 하라. 그래 놓고 오로지 스카이에 맞춘 대학 입시에 모든 걸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요, 이미 중학교 때 컴퓨터의 천재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걸로 미국의 민족사관학교 필립스 엑스터라는 거를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나로 갔고요. 그 하나로 하버드 대학을 간 겁니다. 그것도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그 능력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지금은 막 수십조 원의 부자가 돼서 그걸 주커버그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죠.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빌 게이츠도요. 빌 게이츠도 죽은 이제 공동 창업자 폴 앨런하고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미쳤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70년대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시애틀에 변호사니까 그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주립대학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게 슈퍼컴퓨터라는 게 그런 큰 주립대학이나 큰 대학교나 기업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은 중학교 때 학교만 끝나면 거기 워싱턴 주립대 그 컴퓨터실에 가서 매일 그 게임 설계하고 뭐 그때는 간단하죠. 뭐 오무 게임 이런 거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도 사실은 법학과를 갔는데 법학과를 간 이유가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아버지가 추천을 한 거예요. 법학과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가서도 법학과에 갔는데 법학과는 거의 안 들고 수학, 물리학을 듣고 뭐 그런 거에 더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페이팔의 마피아들이 워킹 리치, 일하는 부자, 일을 해서 본인들이 부자가 되는 일이 됐다 그러죠. 일론 머스크를 한번 보자고요. 일론 머스크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책들도 무지무 나왔지만 미친놈입니다. 정말 미친놈이라 그러는데요. 뭐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이제 미친놈이라고 되죠. 미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이죠. 흑수저 출신이고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캐나다계 엄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는 뭐 이혼을 일찍 했는지 모르지 하여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0달러 들고요. 동생하고 캐나다로 무조건 넘어갑니다. 200달러, 20만 원 들고요. 거기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퀸즈 대학이라는 조그만 대학을 가요. 거기서 2년을 다니다가 미국의 유펜, 아이비리그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스타트업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몇백억 원에 팔았을 거예요. 팔아서 아까 전 페이팔 마피아 여기에 참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팔이 커지면서 이베이에 수조 원에 팔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돈을 많이 몇천억 불씩 본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은 스타트업 투자자가 됐고요. 실리콘밸리의 제일 큰 투자자가 됐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때 막 스타트업을 시작한 테슬라 자동차를 인수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키웠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는 화성을 가는 우주 산업을 하겠다고 스페이스 X를 만들었죠. 스페이스 X 만들 때도 처음에는 사람들 코웃음 줬어요. 무슨 아무나 하는 건지 아냐. 그리고 그런데도 그 스페이스 X를 만들어서 지금은요 거의 모든 우주선을 스페이스 X에서 발사를 합니다. 지금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키웠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솔라시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테슬라가 합쳐서 키웠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가 됐죠. 2018년에 테슬라 주식이 뛰면서 거의 100조 원의 재산을 갖게 됐죠. 이것이 워킹 릭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앞에 뚫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serial entrepreneur라고 합니다. 이제 entrepreneur는 이제 혁신기업가죠. 혁신기업가. 특별한 기술과 방법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산업을 뒤집는 사람들을 entrepreneur라고 그러죠. 그래서 혁신기업가라고 보통 이제 기업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에 혁신을 붙입니다. 혁신기업가라고 그러는데요. 왜 serial, 연속적인 혁신기업가라고 그러냐면요.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그 원칙에 의해서 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미쳐보지 않으면은 이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그래서 왜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피터 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피터 틸한테 투자를 받아오면은 그 기업은 거의 성공합니다. 페이스북도 마크 주커버그도 대학생 때 피터 틸한테 50만 달러를 투자받아서 오늘날의 페이스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서 거대 자동차 산업을 지금 뒤집어 버리고 있고요. 스티브 첸하고 체즈 헐리하고 조이디 카림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용하는 유튜브를 만들었죠. 유튜브를 만들어서 구글에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걸로 또 다른 기업들을 만들고 또 투자를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 이게 경력 관리해주고 이런 링크드인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serial entrepreneur 연속 혁신 창업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하지 않으면은 요즘은 온디맨드 경제잖아요. 소비자,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 욕망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재들이 문제가 된 거는 그 혁신, 이 이용자들의 점점 커지는 욕망을 이 수재의 능력 갖고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친 열정을 가진 천재들만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수조 원을 들여서 데려가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픈 AI의 이사회는 왜 굴복을 했을까요? 이 둘의 싸움은 그거예요. 원래 오픈 AI는 2015년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 개발되면 인류에게 해악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찬성파와 인공지능 반대파가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반대파의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발달을 늦춰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올바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오픈AI라는 그 비영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AI는 비영리 회사입니다. 돈을 벌면 안 돼요. 그 2015년에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하고 이 사람 뭐 저 사람 투자해서 한 1조 원의 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조 원의 돈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대 인공지능은 수십조 원씩 끝없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오픈 AI LLC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요. 여기서 영리 활동을 하자. 물론 캡드라는 영어로 캡, 머리, 캡드, 모자를 씌운다 그래서 한계를 지읍니다. 50배 이상은 돈을 안 번다. 이렇게 세우는데 50배 이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디지털 기업은요. 50배가 아니라 500배 돈을 벌고 그럽니다. 1달러짜리 주가가 1000달러가 되고 그럽니다. 그럼 1000배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가 50달러 이상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영리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그때 샘 알트만이 오픈AI의 CEO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오픈AI의 설립부터 참여를 했지만 이때 CEO를 맡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씩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챗GPT를 발표하면서 또 10조 원을 넘게 투자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글하고 전쟁이 붙으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근데 샘 알트먼은 미쳐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결국 해고가 됐는데 샘 알트먼이 이겼잖아요. 이긴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먼한테 수십조 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 샘 알트먼은 왜 그 사람한테 주겠냐 이거죠. 샘 알트먼에 보면은요, 8살 때 이미 부모님이 맥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맥킨토시, 애플에서 만든 맥킨토시, 고성능 컴퓨터죠. 그 컴퓨터 갖고 놓은 거예요, 8살부터. 이게 천재를 만드는, 미친 디지털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한국은 8살부터 컴퓨터에 미치면은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근데 미친 사람을 정말 최고 탑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2005년에. 들어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다가 2년 있다가 중퇴를 합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이 미친 천재들은 대학에, 스탠포드는 수재 키우는 데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수재를 키우는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마크 주크버그도 중퇴를 했고요. 빌 게이츠도 중퇴를 했고요. 그죠? 스티브 잡스 중퇴를 했고요. 중퇴하는 이유가 그 최고의 대학에서 키우는 수재가 이 미친 천재들한테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프트라는 스타트업을 만듭니다. 2005년에 만들어서 그때가 19살 때예요. 그러니까 19살 때 루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투자를 한 4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샘 알트만이 만든 루프트라는 스타트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2012년에 한 5천억 원에 팝니다. 10배를 7년 만에 10배로 키운 거죠. 키우고 그렇게 돈을 버니까 오픈AI 설립에도 참가를 한 거예요.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2014년에 Y 컴비네이터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터에서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이렇게 내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 CEO가 됩니다. 거기 CEO가 아니고 프레지던트죠. 대표가 되고요. 되죠.
그래서 이 회사를 70조 원으로 키웁니다. Y 컴비네이터를 70조 원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집중력이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시리얼 앙트레프레너, 연속 혁신 창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오픈 AI CEO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강남에 돈이 있다면 강남에 아파트 10채를 자식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시리얼 앙트레프레너, 연속 혁신 창업가가 되도록 미친 열정의 천재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머리가 좋다고 천재가 아닙니다. 미치는 거예요. 자기 열정에 미치는 거. 미치는 천재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샘 알트먼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샘 알트먼은 빌 게이츠나 그죠?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는 다릅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주커버그는 창업을 하니까 창업자니까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 주식이 10배, 100배 뛰면서 재산이 몇십 조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오픈AI는 주식이 없잖아요. 기업 공개를 안 했으니까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샘 알트만은 주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Y 컴비네이터도 창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대표로 근무한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월급 받아서 재산을 모은 게 샘 알트먼입니다. 그러면 이 샘 알트먼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추측한 거는 1조 원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5천억 원은 넘는다. 그러니까 5천억 원에서 1조 원이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월급만 받아서요. 이것이 워킹 리치, 일하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20대 친구들은 이런 워킹 리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열정, 이걸 키워주면은 강남의 아파트 10채면 얼마예요? 40억짜리 아파트라도 제일 비싼 40억짜리 아파트에 10평이라도 4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4천억, 4조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가 한국에서도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죠. 이수진 대표는 전형적인 흑수저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 데가 없어서 모텔에서 먹고 자면서 모텔에서 일을 해갖고 5년 동안 일하면서 야놀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천억대 재산가가 됐잖아요. 야놀자가 지금 수조 원대 규모로 커지면서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김범수 대표가 10대 부자에 들어갔고요. 그죠? 드디어 재벌들을 제치고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가 10대 계좌에 들어갔고, 물론 게임회사도 두 회사 다 10대 재벌 부자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점점 더 워킹 리치들이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벌들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재벌 승계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지분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법률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샘 알트먼, 얘기가 길어졌는데 샘 알트먼이 복귀한 걸 보고 페이팔 마피아가 어떤 인물들이고 그것이 우리 디지털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미친 열정에 천재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것저것 조그만 거 하는 고만고만한 것보다는 뭘 하나를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그것이 누구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보완점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